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2달 넘게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현실화될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에 따라 오늘부터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고요. 정부는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무더기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상당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의료 공백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소식에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고 있고요. 현장에 남아달라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위중한 환자들이 불안하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앞으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합의점을 빨리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정부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 시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올해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에 밥쌀을 심는 대신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서 논에 가루쌀을 더 많이 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제시하는 가루쌀 재배 효과는 쌀 수급 균형 외에도 수입 밀가루 대체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확대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가루쌀의 소비 확대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벌써 모내기 소식이 들린다고요? 네, 올해도 일찌감치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내기는 5월 중순경에 하는데요. 김해평야 같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영주시, 포항시 등에서도 시군별로 첫 모내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내기 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좀 더 빨리 햅쌀 수확을 하는 게 소득 면에서 유리할 거라 이런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생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심는 벼는 가을에 수확하고 도정을 거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품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밥을 해먹는 용도가 아니라 가루로 빻아서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쌀 품종입니다. 이 가루쌀 재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루쌀을 더 많이 심게 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부가 논에 벼 대신 가루쌀뿐만이 아니라 사료 작물, 콩 등 이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의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쌀이 공급 과잉이라는 건 국내에서 벼를 많이 심어서 수확량이 많아졌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꼬박꼬박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공급량이 쌀 소비량보다 넘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데요. 국내산 쌀도 100% 자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은 70만 8천 헥타르가량 되고요. 가루쌀 재배 면적은 2,200헥타르 정도입니다. 올해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배 많은 40헥타르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가루쌀이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가루쌀하고 쌀가루는 다르다는 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가루는 밤용 쌀을 물에 불려서 빻은 가루를 말하고요. 가루쌀은 바로미라는 새로운 품종을 말합니다. 이 가루쌀인 바로미는 물에 불리지 않고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빻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쌀 생산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루쌀이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밀 소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매년 200만 톤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수입 밀가루로 만드는 빵과 면 제품의 원료를 국내산 가루쌀을 바꿔 사용하면 밀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고요. 네. 현재 과자, 국수, 라면 이런 제품들은 99.9% 수입밀을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그 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가루쌀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2019년에 또 우리 밀을 육성하겠다고 밀산업 육성법도 제정을 했거든요. 네.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매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5%, 2030년에는 10%까지 밀의 자급률 목표치도 세워놨습니다. 즉 수입밀 시장을 우리 밀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집중해 오다가 또 지난해부터는 가루쌀도 수입밀을 대체하자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가루쌀과 우리 밀이 똑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가루쌀 재배를 지난해보다 5배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비 대책도 함께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이 가루쌀 소비 활성화 정책은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식품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루쌀 제품의 판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제과제빵 업체 대상 가루쌀 신메뉴 개발 지원 사업도 지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밖에 농식품부는 킬로그램당 200원의 지원금을 가루쌀 활용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식품 제조업체에서 수입밀 대신 이 가루쌀을 적극 사용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고요. 네. 또 가루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지금까지 최적화되어 있는 이 제품 기술을 가루쌀로 이렇게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원료비 부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 가격들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더 싸고 또 상대적으로 공급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 밀가루 대신에 가루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밀이 정부가 수입밀을 좀 대체하겠다 그래서 우리밀을 계속 육성을 했지만 이게 확대가 어려운 이런 여러 과제가 있었는데 네. 가루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가루쌀의 원료국은 킬로그램당 1,000원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걸 재분하는 이런 공정들을 다 거칠 경우에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0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가격은 이보다는 낮다고 하고요. 실제 일부 업체에선 킬로그램당 1,500원 수준으로 재분된 이 가루쌀 원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쌀값과 수입 밀값의 차이가 7배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배 확대에 힘을 쏟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가루쌀 확대 정책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요. 국정감사에서요. 그러면 국회에서 보는 가루쌀 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뭔가요? 우선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9월만 해도 정부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 재배 면적을 5천 헥타르 또 목표 생산량은 2만 5천 톤 이렇게 자료를 이제 의원실에 제출했는데 몇 달 뒤에 목표치가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0헥타르를 재배하고 5만 톤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수정했다는 것을 좀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요. 가루쌀의 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못한 것도 이 생산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루쌀 재배를 늘리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라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들의 그 소비자 반응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가루쌀을 원료로 한 라면, 빵 이런 것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밀가루면 같은 경우는 쫄깃함이 강점인데 네. 가루쌀 라면은 식감이 좀 떨어진다, 뚝뚝 끊긴다 이런 평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산 쌀라면이라는 제품명을 보고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이 라면을 하나 샀는데 네. 그 제품의 함량을 보니까 가루쌀은 11%, 또 50% 이상이 수입밀이 원료여서 논란이 일기도 예. 했습니다. 정부가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제품 수는 차츰 늘어나겠지만 지금처럼 수입 밀가루에 국내산 가루쌀을 섞어서 라면을 만든다면 이걸 가루쌀 소비 확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가루쌀을 무턱대고 많이 신게 했다가는 또 창고에 그득 쌓여서 또 다른 과잉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알 것 같아요. 착한 아이.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또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억압되고 억울한 감정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좀 외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하다라는 인식되는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보통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대하거나 네.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통 진짜 감정이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나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네. 좀 안타까워요. 너무 과한 느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사실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런 말 다들 듣잖아.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심부름만 하더라도 아유, 착하다. 착해. 네, 그런 말 들으니까. 맞아요. 이 말의 어원이 그 일본의 가토 다이조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 떠올리면 이제 보통 외적으로 친절하고 좀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를 금기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좀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지만 반면에 속에서는 들끓는 감정이 있고 분출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점점 골마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요. 네. 아무래도 좀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부모가 자신이 사는 세상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부모가, 거죠. 예. 그렇죠. 부모가 아이의 우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이에게 보이는 이런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기대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되고 나의 진정한 감정의 욕구 같은 것은 좀 후순위로 밀어놓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궁금한 게 부모의 비언어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말로는
그래 잘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표정은, 네. 그쵸 표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걸 그럼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표정과 이제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주지만 좋게 얘기를 해주지만 뭐 비언어적인 태도로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착하게 굴어야 돼. 라는 식의 메시지를 자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는 표현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저 부모님이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저거 이상한데 이 표현은 안 하지만 안다. 그렇죠. 이걸 뭐 언어적으로 아이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본능적으로 좀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태도 같은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 대인 관계에 어려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맞습니다. 영향 미칠까요? 네, 성장 후에는 당연히 착한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네.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당연히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를테면은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우선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균형적인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관계가 좀 가불관계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항상 을이죠. 네, 상대방을 네. 갑으로 만들어주고,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을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기애성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 사람 좀 조종하기 쉽겠다라든지 이용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갑을 관계가 좀 더 고착화되고 만성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야.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그쵸. 가진 사람들의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아감이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일단 자신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우선이고,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점차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꾹 참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알긴 하나요? 의식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이게 네. 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또한 억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죠. 예. 사회적으로는 다들 착한 사람을 원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이런 좀 사회적인 기대감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형성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착한 아이가 되어야 돼. 막 착한 의리 있는 사람이 사람이 돼야 돼. 맞아요. 네. 어떤 뭐 반듯한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예. 아주 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압력은 어디 가나 있거든요. 특히나 사회의 문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에게 정해놓은 역할이나 행동 교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걔도 뭐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라는 메시지가 모든 사회에 퍼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반듯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눈치를 보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겪는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들은 어떤 게 있나요? 당연히 이제 억압하는 것들이 좀 주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감정 드러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분출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해소가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쌓이다가 결국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것들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정신분석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감정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을 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누르고 사는 게 힘들죠. 또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나타나고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문제로도 번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마음과 건강은 그 신체적인 건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두통이나 소화장애 같은 것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해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그러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요? 예, 예. 대부분의 심리 문제가 그러하지만 잠깐 어떤 사항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있다라고 인식한 시점부터 나도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도 혼자 노력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담에서 주된 목표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게 일단 첫 번째 주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배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인식 증진시키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또 어떤 분위기 무슨 요소가 내 감정을 억압하게 만드는지를 좀 알아차리면서 그 순간에 내가 늘 억압을 해왔다면 억압하지 않고 좀 더 표현하는 쪽으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건 거의 말씀 들어보면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 아닙니까? 그 정도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뭐 이런 오래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상담하는 그러니까 상담 받는 분들은 예.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좋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느끼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피해야 될 행동이나 접근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조건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좀 피해야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라는 다 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시중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네.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자칫 사용되면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특정 행동을 할 때만 칭찬하거나 사랑 표현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연결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건 중요하죠. 잘했다. 칭찬하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조건을 걸고 사랑을 준다면은 항상 뭔가 인정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왜곡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한테 과도한 기대를 설정하거나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것을 좀 피해야 되고요. 이런 기대를 자꾸 심어주는 것은 스스로를 자꾸 비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자녀의 독립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요. 아이들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때부터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보통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보이는 태도나 말 같은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들 잘 따라하거든요. 네. 화내는 것, 뭐 예. 짜증내는 것.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나쁜 버릇도 알고 보면 다 부모님들을 흉내내는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자기 결정을 좀 이상하게 해요. 예를 들어 몇 시에 씻으라고 했는데 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안 네. 씻기로. 예를 들어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예.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뭔가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의 원칙 같은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네. 이런 결정을 할 때 좀 더 본인의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요, 그 직장 생활이나 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 좀 직장에 있지 않을까요? 많아요. 네, 사실은. 예, 예스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시키면 정말 무조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일을 하러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피해 봅니다. 예스를 몰라요. 근데 그게 훨씬 건강하신 거죠. 예스맨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근데 예스맨은 본인이 좀 불행하죠. 본인이 번아웃이 오게 되고 결국 이제 계속 예스만 하다 보니까 지나친 완벽주의가 생기게 되고 과도한 책임감을 얻게 되니까 스트레스와 어떤 번아웃이 결국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 또 승진 기회나 리더가 되는 데도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그래요? 명확히 표현하거나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뭔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걸 결국 못하게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 이해하고 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요. 예. 선생님. 예.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또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정신과라든지 중요하죠. 예. 심리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것도 더 가기 쉬워져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익혀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오대궁의 매력과 문화를 느껴보는 현장 속으로 예술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의 오대궁으로 네. 떠난다는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바로 궁중문화입니다. 궁중문화. 네. 예. 아나운서님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은 외국인이 네. 방문하는 곳. 네. 아, 왠지 콘서트장 뭐 이런 거. 아, 역시 틀렸죠? 저랑 방송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아니, 근데 아직도 제가 맞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 네, 이쪽에서 맞힐 때 경복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새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궁궐이 총 5군데가 있는데요. 네. 정말 외국인이 너무 좋아하시는 곳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곳에서 또 1년에 2번 봄, 가을에 큰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들어본 같아요. 적 있죠. 맞아요. 예. 요즘 종로 쪽 지나가시면은 이제 가로등에 깃발 배너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다 가다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유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궁중문화 축전이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오늘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서울의 5대 고궁과 종묘 일대에서 대적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오늘은 서울 오대궁의 궁궐 문화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 궁중문화축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네. 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거의 뭐 국가대표 축제다.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1년에 2번 나눠서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 2번 정도 요즘 하고 가면 진짜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봄에 9일, 가을에 6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름 정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을 추산해 보니까 67만 5천 명 정도의 관람객이 궁중문화 축전을 다녀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부터 이제 축전이 시작이 됐는데 누적 관람객만 해도 약 530만 명에 이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또 올해는 특별히 10주년이라서 100만 명의 관객을 목표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오대궁에서 이제 궁궐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프로그램 수도 굉장히 많고 오대궁에서 동시에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바로 궁중문화축전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궁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만 막상 방문을 잘 안 하게 맞아요. 된다는 분들이 또 저도 손에 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외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뻔하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렇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예. 또 궁궐이다 거기서 거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새로운 궁궐의 매력 속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 축제 기간에 거의 70만 명이 네. 방문한다고 해주셨는데 궁궐의 매력이 네. 확실히 있죠, 그죠? 네, 대단합니다. 예. 전 되게 멋있다는 생각했는데, 그 아무래도 궁궐은 유적지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재고. 네. 근데 거기서 축제라고 공연하고 이런 게 사실은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걷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가 이 궁궐 야간 개장입니다. 네. 보통 이 궁궐 개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이제 5시나 6시에 무렵에 마감을 하는데요. 네. 이 궁중문화 축전 기간 동안 특별히 야간 개장을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경복궁 별빛 야행, 창덕궁 달빛 기행, 또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에서는 물빛 연화까지 모두 저녁부터 입장이 가능한 궁궐 야간 입장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그쵸. 별빛 야행, 네, 달빛 기행, 밤의 석조전. 네, 네. 석조전, 또 네. 물빛 연화. 네. 그래서 이제 야간 개장을 가장 먼저 최초로 시작했던 이 창덕궁 달빛 기행이라는 네. 이 원조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중문화 축전이 올해 10주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궁중문화 축전이 생기기 전부터 이제 운영되던 행사였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 궁중문화 축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궁궐에서도 함께 운영하게 된 되게 좋은 성공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달빛 기행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이 은은한 달빛 아래에 직접 청사초롱을 들고 왜냐하면 이제 화재에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청사초롱을 들고 창덕궁 후원을 거니는 이제 궁궐 야간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괜찮네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청사초롱만 들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창덕궁에 낙선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왕이 책을 읽고 쉬는 공간. 즉 서재 겸 사랑채로 쓰였던 이 낙선제 상량정에서 직접 대금 연주자가 연주를 해줍니다. 세상에 연주를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이 운치 있는 덕숭의 야경을 배경으로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가 창덕궁에 퍼지고 이 대금 소리를 들으면서 청사초롱을 들고 은은한 불빛과. 궁궐 곳곳을 거닙니다. 그래서 이 왕의 쉼터에서 청아한 대금 소리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하루 입장 제한이 있어요. 그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딱 150명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수의 인원으로 선택받은 경험을 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요한 궁궐 안에 풀벌레 소리 그리고 직접 들고 다니는 이 호롱불의 불빛마저도 아주 로맨틱한 기억으로 그럴 남을 것 수 같은데요, 있는 지금. 특별한 체험이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네, 굉장합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왠지 사진 찍어도 굉장히 은은하게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거 가보고 싶으시죠?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네. 또 150명 제한이라니까 갑자기 심장이 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것도 하루에 150명인데 한 회차당 25명씩 나눠서 입장해요. 그러니까 25명만 그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거의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합니다. 엄청 어렵다. 네, 요즘 피켓팅이라 그러죠. 근데 그 임영 콘서트라면 불가능 아닙니까? 거의 지금 뭐 그런 제가 수준인데 어느 네. 정도냐면 이제 피켓팅이라 그래가지고 네. 피 튀기는 티켓팅. 그래, 이 야간 그런 말이 개장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도 네. 벌어지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딱 2장까지만 선착순 예매를 진행했는데 예매 경쟁률이 31.6대 1이었습니다. 31.6대 1. 네.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정말 간신히 예매를 해서 다녀왔는데 이 궁궐의 야경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또 이런 멋진 공간이 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정도로 네. 너무 멋진 프로그램이라서 청취자분들께도 이 달빛기행 프로그램을 꼭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네. 티켓팅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저도 꼭 한번 네, 가보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조 대표님은 워낙 궁궐을 자주 오가시니까 네. 이 궁궐 안에 있는 뭔가 특별한 공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네.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예. 경복궁 이번에 경복궁에 가시면은 아주 힙하고 홍대에나 있을 법한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방이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방이요? 예.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리면 싫어하시겠죠? 아니 괜찮은데 네, 네. 맞힐 리가 없겠죠? 네. 예. 바로 소주방입니다. 당연히 못 맞췄겠네요. 네. 소주방? 궁궐의 소주방. 뭐 소주 마시는 데입니까 진짜? 너무 뻔하게? 그런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소주방이 불사를 소의 술 주자가 아니라 주방 주자를 써가지고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와 궁중 잔치를 장만했던 경복궁의 부엌을 소주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수락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소주방이 1395년 경복궁 창건과 함께 건립이 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때 소실이 됩니다. 불에 타서. 그리고서 다시 복원이 됐는데 네. 다시 일제강점기에 헐려 없어지길 반복하다가 이제 2011년 10월에 복원 공사가 시작돼서 2015년 이제 건물의 복원이 완료되었고 공중문화 축전이 시작됐던 2015년 개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던 경복궁에 숨겨진 작지만 또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방 가시면 이제 생가방이라는 방이 있는데 이 생가방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공중문화 축전 기간에만 가서 보실 수가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딴 데는 안 되고? 딴 때 이제 좀 이렇게 제한을 이 생가방 해놨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놨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 궁중에서 왕비가 후식과 별식을 준비하던 디저트 방이에요. 생가방이라는 데가? 네. 그래서 이번 궁중문화 축제에서 경복궁 생가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시면 임금이 드셨던 궁중 병가와 궁중 약차를 또 시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황실의 디저트를 이제 궁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또 기회인 거죠. 이야, 네. 신기합니다. 네, 디저트? 소주방입니다. 네. 저는 이 술 마시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고 네, 네. 황실의 디저트를 만드는 곳이었다. 야, 이렇게 배우네요. 네. 디저트를 또 챙겨 드셨구나. 네. 예. 오늘 궁중 문화로 떠난 시간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그 조 대표님이 네. 궁궐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저도 이제 궁궐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도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지 뭐 튀르키의 토카프 궁전 같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궁전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이제 한국 궁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너의 나라의 궁궐은 어떻니? 거기 중에 특별한 곳이 있니?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제 가보다 보니까 이제 궁궐의 매력에 빠져서 근데 네. 되게 성의 있었네요. 저 같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알아봐 이랬을 때 직접 가봐. 예, 좋은 자료들 있거든. 내가 네. 보내줄게. 네. 라고 했을 텐데 네. 또 공부를 하셨어요. 직접 또 가보는 거랑 이제 또 자료를 찾아보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직접 가서 또 보기도 하고 진짜요? 네, 또 이제 남들이 모르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 번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궁궐의 매력에 빠지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 대표님의 직업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었던 거였네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경복궁 정도만 가보게 됐는데 이제 경복궁 말고도 뭐 창경궁, 창덕궁 제가 못 가본 궁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연주할 때는 또 거기서 연주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궁중 종묘 제례악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일터였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일터에는 관심이 없죠. 그쵸. 저도 KBS에 관심이 없죠. 방송국 곳곳에 다녀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궁궐의 매력에 빠졌고 또 궁중문화 축제 자체가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냥 한번. 오늘 네. 말씀 듣고 네.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너무 멋있는 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예. 맞습니다. 이번 궁중문화축전에서 영화배우 박해일 씨를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떤 이벤트입니까? 창덕궁에서 열리는 네. 전통 공예 전시에서 박해일 씨가 등장합니다. 음. 네, 이 왕의 즉위식을 비롯해서 결혼식이나 세자 책봉식 그리고 문무백과는 할애식 등 이 공식적인 국가 행사 때 중요한 건물이었던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와 바로 박해일 씨의 음성이 만났다고. 전 또 실제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목소리를 통해서 네. 이제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박해일 배우와 함께 창덕궁을 거니면서 전시를 감상하는 좋네요. 듯한 느낌을 또 경험하실 수 있는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44님, 달빛 기행이 너무 기대가 된다. 네.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어요. 경복궁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 대표님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1244님. 좋은 정보에서 멈추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서울 오대궁의 궁중문화로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253님도 비디오도 아닌 오디오로 들어도 진짜 설레고 멋들어지는 곳 궁궐 궁전의 마력. 아침부터 상상 속으로 빠져든다고. 만족하십니까, 대표님? 굉장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253님도 꼭 한번 다녀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기온이 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